여러분, 오늘은 정통국어 0901 7강 서울 1964년 겨울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해설하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목에 나와 있는 1964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1964년은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이전에 근대사회와는 조금 다른 현대사회로서의 태동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이고 전통적인 세계관인 어떤 공동체주의들이 좀 무너지면서 다들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삭막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 없고 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변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본다면요. 1961년은 군부 세력이 들어서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5.16 군사정변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1962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도시화되어요. 근데 이 도시화라는 게 사실 시골과 함께 발전을 해야 맞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다 보니까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도시 빈민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져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산업화까지 일어나면서 좀 더 개별주의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4년 서울 도시의 겨울의 모습은 조금 삭막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파편화된 모습과 어떤 차가운 모습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 내려가서 줄거리를 보면요. 구청 병사계에 근무하던 나는 선술집에서 대학원생인 안과 만나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섰을 때 기운 없어 보이는 한 사내가 동행을 간청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중국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면서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남자는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회 그리고 소통이 단절된 사회 분위기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소통을 시도하는 것처럼 자신에 대한 여러 정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셋이서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셋은 여관에 들기로 하는데요. 사내는 같은 방에 들자고 했지만 아내 고집으로 결국은 다른 방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사내는 죽어 있었고요. 안과 나는 서둘러서 여관을 나오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핵심 정리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소설의 갈래는 단편 소설, 짧은 소설이고요. 성격을 보면 현실 고발적 성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고발은요, 그 우리가 법정 용어에서 쓰는 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고발을 하는 게 뭐야? 이 사람의 죄를 밝혀주세요라는 점에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을 밝혀서 드러냄 또는 뭐 솔직하게 드러냄 정도가 되겠는데요. 현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성격을 가졌다라는 거고요. 사실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배경은 1964년 어느 겨울 밤인데요. 겨울도 차가운 이미지, 밤도 어둠의 이미지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배경이 좀 어둡고 가라앉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공간도 서울 거리니까요. 도시죠. 그래서 차갑고 삭막하고 어둡고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배경입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주제는 뚜렷한 가치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방황과 인간적인 연대감 상실로 인한 절망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징은 한번 필기해 볼게요. 1960년대 우리 사회의 전형성이라는 건 사회의 모습을 잘 대변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형성을 지닌 인물들을 통해서 당시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단편적인 사파들이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구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건데 사건이 없다라는 지점은 좀 특이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사실 소설이라는 건 사건이나 갈등으로서 전개되는 장르거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 간의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한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나타낸다라는 것까지 한번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멈춰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재생을 잠시 정지시켜 놓고 필기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1964년 겨울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인데 요거는 차가움, 요거는 도시, 상막, 단절 이런 걸 뜻하겠죠.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난 선술집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포장마차야 임시로 만들어진 장소죠. 당시 안정되지 못한 시대 상황을 보여줍니다. 선술집, 오뎅과 군참새와 3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 안에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드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3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라고 하죠. 거리의 풍경을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리의 쓸쓸한 풍경을 촉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 문장부터 매우 깁니다. 긴 문장을 작품의 서두에 제시해서 이런 답답하고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드러내면서 작품의 분위기를 설정하고 작품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읽어볼게요. 우리 3사람이란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꼭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36살짜리 사내를 말한다. 자, 사내, 안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이 익명성이 있는 편이에요. 이건요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개인주의, 소통의 단절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는 형식적인 그런 인간관계가 끝났을 때는 나는 그가 안씨라는 성을 가진 25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내가 25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번 걸려본 적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안과 나는 대조적인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안은 좀 그나마 풍족하고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라면 이제 나는 시골 출신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실패하고 근근히 병사계에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인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는 끝났지만 그러고 나서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무슨 파리 얘기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필기 못한 친구들은 잠시 멈춰놓고 필기 먼저 끝내줄게요. 자, 그 다음 중략 있고요. 나와 안과 사내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서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해놨어요. 일단은 이들의 일이 사실 이들만 겪는 일이 아니야. 그 사내처럼 가난에 허덕이는 어떤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냥 안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나처럼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평범한 시민 중 한 명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단절을 부각하기도 합니다. 서로 그냥 이름을 알지 않아도 될 만큼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등장인물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어떤 개개별 특별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효과를 주죠. 이것도 필기 못했으면 나머지 멈춰놓고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건요. 사내가 하는 말이야.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외판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요. 아내의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처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을 반복하죠. 아내의 시체를 판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 울타리는요, 소통의 단절을 상징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남편이었던 사내는 아내의 시체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을 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째고 한다던데. 정말 그러겠지요? 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사내라는 사람이 죄책감으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이런 슬픈 정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은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아르바이트생 정도가 되겠죠. 닭광은 이제 단무지를 뜻하고요. 단무지와 양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왜 엄청 중요한 친구나 가족과 힘든 얘기를 나누고 나면 조금 그 마음이 나아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말들과 그 울분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 이야기를 해서라도 풀고 싶어 하는 모습 보입니다. 한 가지 의논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요. 자, 이 돈이 손에 남아있으면 아내의 시체를 팔았다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겠죠. 여기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남자는 이 돈을 다 써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략 부분부터 필기 못한 거 조금 따라오시고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사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자, 이건 이제 거리를 헤매다가 걸어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사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사내는 가끔 여보라고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 근데 사실 누군가 오랫동안 울고 있으면요. 위로해 줄 법도 한데.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여전히 10발짝쯤 떨어진 곳에서 그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죠. 이건 나와 아내 무관심을 매우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멀리 떨어져 걷기만 하잖아요. 한참 후에 그가 우리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왔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무관심하고 삭막한 인간관계를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시는요, 아직 나오지 않은 일을 먼저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에 내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든지 하는 걸 암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고 삭막한 인간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라는 배경은요. 몹시 춥군요. 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아니 말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같이 여관으로 가게 됩니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왔을 때 아니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지요? 모두 한 방에 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모두 사내를 걱정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울고 있던 사람이니까 같은 방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갈 곳을 잃어버린 허전한 그런 막막한 심정인 거죠.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좋았던 셈이다. 자, 거리에선 세 사람이 함께 있었어. 근데 여관으로 들어가면요, 이제는 서로 떨어져야 돼. 그러면서 느껴지는 어떤 허전함과 막막함을 이렇게 말로써 표현한 거예요. 벽으로 나누어진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이게 이제 의사소통의 단절과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사내를 보니까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나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아니 말했다. 방은 하나씩 차지하기로 하지요. 자, 아내 모습을 보면 좀 개인주의적인 것 같아요. 아저씨가 이렇게 말해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려요.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불길한 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선이라고 봐요. 나중에 아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니까 이러한 일에 복선이라는 거는 미리 어떤 알려주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미리 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아니 말했죠.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원이 지적해준 나란히 붙은 방 3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파편화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보여줍니다. 연대의식의 상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나는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2분이나 하세요. 라고 아는 말하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아내의 이기적인 성격이 드러나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나도 이제 좀 계속해서 같이 자자고 오기가 불편해진 상황이죠. 그러면서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면서 이제 아내 이기적인 성향에 동조하게 됩니다.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이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쑥밖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자, 개인의 노출을 꺼리는 현대인의 모습, 어떤 익명성과 폐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니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자, 사내가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게 되죠. 아니 내 귀에 입을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에서 깨끗이 깨어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라는 부사어가 상당히 눈에 띄죠. 그쵸? 아는 사내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놀라서 역시 나는 말했대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보다는 어떤 개인의 안위를 중시하는 현대인의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사실이지요? 나가 물었어. 물론 그렇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자, 여기서 개미 한 마리는요, 그 사나이의 분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나를 좀 잡아 끌고 같이 있어 달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나의 양심을 상징하는 소재기도 해요. 발이 안 떨어지겠죠. 옆에 남자가 죽어 있는데 그냥 가는 게. 근데 그냥 갑니다. 그래서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사내의 죽음을 비롯하여 주변의 여러 일, 어떤 일에도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밖에 이른 아침에는 쌀랑눈이 내리고 있었다. 여기서 눈은요, 암울한 분위기의 조성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간에서 멀어져 갔다. 사내의 이런 자살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얽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죠. 필기 혹시 덜 하신 분은 멈춰놓고 필기부터 해주세요. 난 그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했다. 넌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자신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죠. 현대인의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알 수 있어요. 현대인의 이기적인 태도.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그냥 그 사내를 혼자 두면은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매우 개인적이죠. 개인적이고 폐쇄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는 짐작도 못했으니까요.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아는 눈을 맞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여기서 앙상한 가로수도 눈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겨요. 작품의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죠. 나도 그를 따라가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형, 우리는 분명히 25살짜리죠? 자, 사내의 죽음에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서 성찰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25살짜리인데? 여기 이렇게 무덤덤한 게 맞나? 라는 느낌을 풍기고 있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웃했다. 두려워집니다. 사내의 죽음을 목격했죠. 거기에 대해서 고독과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필기 덜 하셨으면 필기 추가하시고요. 여기는 현대인 의의예요.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죽음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늙음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본 거죠. 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헤어지게 되죠. 서로 이렇게 뭔가 고독과 허무감을 결국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느끼고 있을 건데 그런 얘기조차도 더 대화하지 않고 그냥 재미 많이 보세요 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다보니 아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이런 희망 없고 비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젊음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필기 추가하시고요. 문제는 여러분들 먼저 풀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풀고 나서 선생님과 풀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풀고 동영상 다시 재생시키고 해설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는요.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였는데 일단 내부 서술자죠. 그래서 작품 외부 아니고요. 편집자적 논평도 작품 외부죠. 그쵸? 그래서 두 개는 지워주시고 치열한 갈등, 사건이 단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갈등, 한 가지 갈등으로서 사건이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으로 가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비극적 감정을 해악은 우스꽝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희화화, 우스꽝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안과 달리 나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둘의 인생이 다르고요. 아는 부잣집 청년이죠. 그래서 나는 나오지 못했고요. 왜? 사관학교에서 떨어졌으니까 아는 나왔습니다. 사내는 여관에서 한 방에 머물기를 바랬다. 맞죠? 나와 아는 사내의 죽음에 연루되는 것을 꺼렸다. 이것도 맞는 거 되겠습니다. 나는 사내의 죽음이 자살로 판명된대. 자살로 판명. 그냥 나와 안이 생각한 거야.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나. 근데 어딘가에서 판명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거기에 안도한 건 더더욱 아니죠. 허무감과 고독 그리고 곤란함을 느껴요.
그래서 안도하는 정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4번 되겠죠? 나와 달리 아는 사내가 죽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여관의 상징적 의미. 여관은 벽으로 방이 칸칸이 나눠져 있죠. 도시화와 산업화된 시대에서 단절된 인간관계를 나타내주는 공간. 정답 4번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A 중 현대인의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자, A는 몹시 춥군요. B는 추운데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C는 모두 한 방에 드는 게 좋겠지요. D는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기로 하지요. E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입니다. 방을 하나씩 차지하자고 하는 모습이 가장 개인주의적이죠. 잠시만요. 그래서 정답은 D입니다. 4번이죠. 자, 그리고 나서 5번 문제로 가볼게요. 기억에 내재된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여 서술하시오. 나는 이 돈을 다 쓰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시체를 판 죄책감이라는 심리. 니은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 같은 경우는 그거야. 개미. 그래서 사내의 분신이자 나의 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아까 볼 때 같이 필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질문과 토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 7번 문제인데요. 시점 한번 보면 나의 내적 갈등이라고 했는데 나의 내적 갈등보다는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보통?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전개하죠. 그래서 나의 내적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와 그 사내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개인주의적인 안과 사내의 어떤 가치관적 갈등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적 갈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한번 봤고요. 다시 한번 다 불러줄게요.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4번. 모두 4번. 그 다음에 5번에 아내의 시체를 판 죄책감, 6번에 사내의 분신, 나의 양심, 7번에 3번이었습니다. 답 다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동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